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마른 바람이 황토먼지를 일으키며 텅 빈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흉년은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무겁고 끈적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고 그 아래 엎드린 초가집들은 마치 숨을 죽인 짐승처럼 고요했다. 살아있는 것들의 생기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찢어진 창호지 문뿐이었다. 마을 가장자리.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부엌에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녀. 연화였다. 아이의 옷은 색이 바래고 곳곳이 해져 있었지만 부엌 아궁이 앞을 지키는 자세만은 기이할 정도로 단정했다. 검댕이 묻은 얼굴 사이로 빛나는 두 눈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해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세상의 불안을 모두 빨아들이는 듯했다. 연화의 앞에는 낡고 이가 빠진 무소의 솥 하나가 걸려 있었다. 솥 뚜껑 위로 가느다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피어나는 생명의 신호였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무 주걱을 움직여 솥 안을 저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서두름이 없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신령에게 바치는 제사를 집전하는 무녀처럼 경건한 리듬이 실려 있었다. 솥 안에 들어간 재료라고는 한 줌의 묵은 쌀과 맑은 물이 전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이 혼자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죽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묽은 미음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물이 쌀알을 품고 쌀알이 물을 머금어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가끈은 땀에 절어 있었고 도포자락은 먼지투성이인 선비. 조윤이었다. 그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었으나 잇따른 흉년과 도적대를 피해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곡식 냄새가 그를 붙잡았다. 조윤은 홀린 듯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척박한 마을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혹여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호요식하는 탐관오리의 집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폐가와 다름없는 집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살인문 너머를 기웃거렸다. 부엌에서 솥을 젓고 있는 작은 소녀의 뒷모습을 본 조윤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의 등은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지만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다. 조윤은 감히 말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배고픔보다 더 큰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그의 발을 땅에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냄새를 맡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산송장처럼 비쩍 마른 몰골을 하고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평소 같으면 먹을 것을 두고 서로 밀치거나 고성을 질렀을 테지만 이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은 부엌 앞에 반원 형태로 둘러서서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연화가 가진 기묘한 분위기가 만들어낸 압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더 이상 소란을 피울 기력조차 없어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눈빛 속에 굶주림이라는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체면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통이 서려 있다는 점이었다. 조유는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탄식했다. 솥의 크기로 보아하니 기껏해야 두세 사람이 먹으면 바닥날 양이었다. 모여든 사람은 좋기 20명은 되어 보였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굶주린 사람들의 분노가 저 작은 아이에게 향할까봐 조유는 조바심이 났다. 그는 여차하면 뛰쳐나가 아이를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연화가 마침내 솥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목을 대가 일제히 움직이며 꿀꺽 소리를 냈다. 연화는 깨진 사기 그릇 하나를 들고 국자로 죽을 펐다. 맑은 물이 대부분인 죽이었지만 쌀알들이 퍼지며 만들어낸 뽀얀 빛깔은 마치 귀한 옥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순서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는 노파였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들었다. 연화는 국자로 정확히 한 번, 그리고 반 번을 더 떠서 그릇에 담았다. 조윤의 눈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으로 보였다. 저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나 죽을 받아든 노파의 표정은 달랐다. 노파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릇을 입에 대고 천천히 죽을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노파의 주름진 얼굴에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놀랍게도 노파는 그릇을 비우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더 달라고 보채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았다. 마치 왕의 수라상을 받은 사람처럼 충만해 보였다. 다음은 아이를 업은 젊은 안악이었다. 연화는 이번에도 똑같은 동작으로 죽을 퍼주었다. 안악은 허겁지겁 죽을 마신 뒤 혀로 그릇을 핥고는 아이에게 남은 몇 방울을 먹였다. 그리고는 연화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다. 조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솥 안에 죽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을 받아갔다. 5명, 10명, 15명. 상식적으로라면 이미 솥바닥이 드러나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연화의 국자는 계속해서 솥 안으로 들어갔다가 찰랑거리는 죽을 가득 담고 나왔다. 솥 안에서는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 퍼낸 만큼의 죽이 다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요술인가? 아니면 집단적인 환각인가? 성리학을 공부하며 이 세상의 이치를 탐구해온 조윤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논리와 이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공포보다는 경이로움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마지막 마을 사람이 죽을 바다 가고 나서야 솥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솥이 비워진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누구 하나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이가 없었고 누구 하나 배가 터질 듯 부르다고 배를 두드리는 이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저 적당했다. 연화는 빈 솥을 헝겊으로 닦아내고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조유는 홀린 듯 부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인기척을 느낀 연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눈동자는 더욱 깊고 투명했다. 그 눈빛 앞에서 조유는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조유는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체면을 차리려 했으나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는 감출 수 없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조윤의 허기진 배를 꿰뚫어 보고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마음의 갈증까지 들여다보는 듯했다. 연화는 다시 솥뚜껑을 열었다. 분명 비어 있었던 솥이었는데 그녀가 국자를 넣자 바닥에 자작하게 깔린 죽이 떠올랐다. 딱 한 그릇 분량이었다. 연화는 그릇에 죽을 담아 조윤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릇을 건네는 동작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조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다. 그릇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차가워진 그의 손을 녹였다. 조윤은 죽을 입으로 가져갔다. 혀끝에 닿는 순간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단순히 쌀과 물로 끓인 죽의 맛이 아니었다. 슴슴하면서도 깊은 단맛이 났고 목넘김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맛이 불러일으키는 기억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맡았던 전내, 고향집 마루에 누워 바라보던 가을 하늘의 청명함, 서재에서 글을 읽을 때 들려오던 빗소리의 평온함, 죽 한 모금에 잊고 있었던 가장 편안했던 순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조윤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위로였다. 반 그릇 정도를 비웠을 때 조윤은 숟가락을 놓았다. 더 먹을 수도 있었지만 더 먹고 싶지 않았다. 배가 부른 것은 아니었으나 묘하게도 더 이상의 음식은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몸 안에 텅 빈 공간이 음식의 양이 아닌 알 수 없는 충만감으로 채워진 기분이었다. 이것이 바로 족함의 상태인가? 조윤은 빈 그릇을 내려놓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아궁이의 불씨를 정리하고 있었다. 방금 일어난 기적 같은 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조윤은 이 아이가 단순한 시골 소녀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 흉흉한 세상에 내려온 알 수 없는 존재, 혹은 하늘이 내린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고맙구나. 내 평생 이토록 훌륭한 식사는 처음이었다. 조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연화는 그저 가볍게 목례만 할 뿐이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처마 밑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거리는 소리가 텅 빈 마당에 울려 퍼졌다. 조윤은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보찜을 내려놓았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초가집을 물들였다. 연화의 작은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조윤은 툇마루 끝에 걸터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 밤은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오랫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초가집 툇마루에서 조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뱃속은 여전히 평온했다. 보통 때라면 이 시간쯤 다시 찾아왔을 허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배가 부른 상태와는 달랐다. 마치 몸속의 모든 장기가 제자리를 찾고 휴식을 취하는 듯한 완벽한 균형의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낮에 겪은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되새기며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잠들었다. 거적대기 하나를 덮고 누운 작은 몸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낮에 수십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린 기적의 주인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다.
조유는 도포 자락을 여미며 생각에 잠겼다. 저 아이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측정하는 저울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인근 마을에서 기어온 거린들까지 합세해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소란은 없었다. 사람들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앞둔 신도들처럼 숨을 죽이고 부엌을 주시했다. 연화는 어제와 똑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솥 앞에 앉았다. 장작불이 타오르고 물이 끓기 시작하자 익숙한 곡식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조유는 그 냄새 속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꼈다. 어제는 단순히 구수하게만 느껴졌던 냄새가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향기로, 누군가에게는 비릿한 냄새로 가장 먼저 죽을 받은 사람은 마을에서 효자로 소문난 박서방이었다. 그는 병든 노모를 위해 자신의 끼니를 수차례 걸러온 터였다. 박서방이 죽을 한 입 먹음자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달다. 참으로 달아. 그는 연신 감탄하며 그릇을 비웠다. 그에게 죽은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꿀물과 같았다. 반면 대열의 중간쯤 서 있던 칠성이라는 사내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평소에도 남의 밭에서 서리를 하거나 흉년에 쌀을 훔쳐 숨겨두기로 악명 높은 자였다. 겉으로는 굶주린 척하며 줄을 섰지만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굴러가며 남들의 그릇 크기를 비교하고 있었다. 칠성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걸신 들린 듯 그릇을 내밀었다. 연화는 칠성에게도 똑같은 양의 죽을 퍼주었다. 칠성은 그릇을 받아들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죽을 훑어보았다. 이게 다냐 더 주지 않고 그는 투덜거리며 죽을 입에 털어 넣었다. 순간 칠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씹지도 않고 죽을 바닥에 뱉어버렸다. 퇴, 이게 무슨 맛이야? 썩은 물을 끓인 게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에게 쏠렸다. 방금 전까지 박서방이 달콤하게 먹었던 바로 그 솥에서 나온 죽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꿀 마시기만 한데. 배가 불렀구먼. 숨겨둔 쌀이 있다더니 입맛이 도망간 게야.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칠성에게 꽂혔다. 칠성은 억울한 듯 소리를 질렀다. 아니라니까 너희들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건 모래 씹는 맛이 난단 말이다. 그는 씩씩거리며 연화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내년이 내게만 흙탕물을 준 게지 그렇지. 칠성의 고함 소리가 고요했던 아침의 평화를 깨뜨렸다. 하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 조윤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칠성의 발치에 뱉어진 죽과 여전히 씩씩거리는 칠성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조윤의 눈빛은 차가웠다. 음식에는 맛이 있으나 그 맛을 느끼는 것은 혀가 아니라 마음이라 들었소. 자네의 입에 그토록 쓰고 비리다면 그것은 자네의 마음속 어딘가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 아니겠소. 조윤의 낮은 목소리는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칠성은 반박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칠성이 지난달 이웃집 과부의 쌀자루를 훔쳐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밤마다 몰래 밥을 지어 먹는 냄새가 담장을 넘었다는 사실을. 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연화의 죽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먹는 이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욕심이 가득 찬 자에게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역겨움을, 가진 것을 나누고 비워낸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움을 선사했다. 칠성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도망치듯 사든 마당을 빠져나갔다. 칠성이 사라진 후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이제 그 죽 한 그릇을 받아드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남몰래 품었던 검은 마음이 그 맛으로 인해 만천에 드러날까봐 겁이 난 것이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러 왔던 자리는 순식간에 양심의 심판대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굶주림은 공포를 이기는 법이었다.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내밀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은 따뜻하고 구수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으나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온 순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개 중에는 죽을 먹다가 조용히 흐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입안에 퍼지는 단맛을 통해 자신이 아직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것이다. 모든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조윤은 연화에게 다가갔다. 너는 알고 있었느냐? 조윤이 물었다. 네가 만든 음식이 사람을 가린다는 것을. 연화는 빈 솥을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제와 다름없이 맑고 무심했다. 저는 그저 쌀과 물을 넣고 끓였을 뿐입니다. 맛을 만드는 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아이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태산처럼 무거웠다. 조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기적의 의미조차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의도된 권선징악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 그 자체였다.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듯 연화의 순수함 앞에서는 인간의 추악함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곳에 더 머물러야겠구나. 조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보찜을 풀고 부엌 한편에 자리를 잡았다. 연화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조윤은 붓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 기이한 현상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장을 기록하고 싶었다. 이것은 훗날 세상을 경계할 귀한 사료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배를 채운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칠성처럼 죽을 먹지 못했거나 맛을 느끼지 못한 몇몇 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들은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 즉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괴로움에 시달렸다. 연화의 초가집은 이제 단순한 구호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하는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칠성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막으로 향했다. 그는 술이라도 마셔 이 기분 나쁜 배고픔과 모욕감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주막 주인조차 외상을 거절하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두고 보자. 요물 같은 계집애. 칠성은 이를 갈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쌀 상인 박 주인의 저택 쪽이었다. 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들이 새우산하게 울었다. 연화의 집 처마 밑에 달린 풍경 소리가 위태롭게 들려왔다. 조윤은 글을 쓰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먹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다. 이 평온하고도 기이한 적당함의 균형이 곧 다가올 거대한 탐욕의 파도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박 주인의 사랑방에서는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흉년이 길어질수록 그의 곡간은 오히려 불어났다. 가난한 소장농들이 쌀 한 되박을 빌리기 위해 전담 문서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박 주인에게 이 기나긴 굶주림의 계절은 남들의 불행을
담보로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리는 축제의 시간이나 다름없었다. 어젯밤 쫓겨나듯 연화의 집을 떠난 칠성은 씩씩거리며 박 주인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겪은 수모를 과장 섞인 목소리로 토로했다. 나으리, 믿어지십니까? 쌀 한 줌으로 수십 명을 먹이다니요. 그건 분명 요술입니다. 그 계집애가 솥단지에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하다니까요. 칠성의 침튀기는 고변을 듣는 박 주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박 주인은 칠성이 말한 맛의 차이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귀에 꽂힌 것은 오직 마르지 않는 솥이라는 대목뿐이었다. 쌀 한 줌으로 수십 그릇을 만들어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황금을 낳는 거위였다. 그의 머릿속 주파날이 다시금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원가는 없고 이윤만 남는 장사. 그는 무릎을 탁 쳤다. 요술이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떠냐. 돈이 되는데. 박 주인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점잖은 비단옷을 꺼내 입었다. 겉으로는 인자한 자성가처럼 보여야 했다. 그는 칠성에게 입단속을 시킨 뒤 하인 두어 명을 대동하고 연화의 초가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머릿속은 이미 그 아이를 이용해 벌어들일 막대한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화의 집 마당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러나 박 주인이 나타나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촐로들은 굽신거렸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미의 치맛자락 뒤로 숨었다. 박 주인은 거만한 표정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쳐 부엌 앞에 섰다. 흙투성이 마당과 어울리지 않는 그의 깨끗한 비단신이 유난히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부엌 한 구석에서 글을 쓰고 있던 조윤이 붓을 놓고 일어섰다. 그는 박 주인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기름진 얼굴과 탐욕스러운 눈빛. 조윤은 단번에 그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임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로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소? 조윤이 앞을 막아서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뼈있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박 주인은 조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남루한 행세에게 선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는 코웃음을 쳤다. 내 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기특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돕고자 왔네. 자네 같은 뜨내기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박 주인은 조윤을 가볍게 밀치고 연화에게 다가갔다. 연화는 여전히 솥을 젓고 있었다. 네가 연화로구나. 박 주인이 부드럽게. 하지만 위압적으로 말을 걸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박 주인은 순간 멈칫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맑아서 마치 자신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런 좁고 더러운 곳에서 고생이 많구나. 내 너의 재주가 아까워 제안을 하나 하러 왔다. 박 주인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 객주에 큰 부엌이 있다. 그곳으로 오거라. 따뜻한 방과 깨끗한 옷을 주마. 네가 그곳에서 음식을 만든다면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달콤한 제안이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아이라면 혹할 만한 조건이었다. 게다가 더 많은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까지 내세웠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연화가 부잣집으로 가면 고생을 면할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들이 오갔다. 그러나 조윤만은 박 주인의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보고 있었다. 연화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으로 충분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솥은 이곳 아궁이에 걸려 있어야 하고 저는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연화의 거절은 단호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이 탐욕의 도구로 쓰이는 순간 이 적당함의 기적은 사라지고 말 것임을 박주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천안고아 따위가 내 제안을 거절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억지 미소를 유지했다.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네가 여기서 죽을 쏘봤자 몇 명이나 살리겠느냐. 내 재력과 네 재주가 합쳐지면 온 고을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단다. 그것이 진정한 공덕이 아니겠느냐. 박주인은 교묘한 논리로 연화를 압박했다. 그는 연화의 양심에 호소하는 척하며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죄책감에 빠뜨리려 했다. 조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시오. 나으리의 말씀은 그럴듯하나 그 속에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보다 곡간을 채우려는 욕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아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이놈이 감히 박주인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선비 나부랭이가 내 앞길을 막느냐. 내 이 마을의 주인이나 다름없거늘. 그의 고함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주인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연화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회유가 아닌 협박에 가까운 어조였다. 잘 생각하거라.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 박주인은 연화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연화의 작은 몸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이 낡은 집조차 온전치 못할 것이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땅과 집을 뺏어서라도 아이를 굴복시키겠다는 의지였다. 연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다시 국자를 들고 솥을 저을 뿐이었다. 박주인은 무시당했다는 모욕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당장이라도 하인들을 시켜 솥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억지로 끌고 갔다가 소문이라도 잘못 나면 관아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오늘은 이만 가마. 하지만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네 발로 기어오게 만들어주지. 박주인은 횡몸을 돌려 마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하인들이 험악한 눈초리로 사람들을 쏘아보았다. 멀어지는 박주인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박주인이 떠난 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가 박주인의 눈밖에 났으니 앞으로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조유는 한숨을 내쉬었다. 적당함을 지키는 일이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지 그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주인은 자신의 방에서 분을 사귀며 독한 술을 들이켰다. 칠성이 옆에서 아첨을 떨며 술을 따랐다. 나으리, 그냥 확 뺏어오시죠. 계집애 하나쯤 어찌 되든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박주인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음흉하게 웃었다. 아니다. 억지로 끌고 오면 반발만 산다. 스스로 밥을 짓게 만들어야지.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박주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연화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빚이었다. 그는 장부책을 꺼내 들었다. 연화의 죽은 부모가 남긴 빚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 집터가 누구의 소유였던가? 그는 탐욕스러운 손가락으로 종이를 넘기며 먹잇감을 조이는 거미줄을 짜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유는 잠 못 이루고 마당을 서성였다. 박 주인이 예고한 다음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 내일은 단순한 회유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의 솥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순수한 마음을 지켜내리라. 다음 날 전고, 마을의 고요를 깨는 요란한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박 주인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건장한 하인들이 끄는 수레에는 신선한 쇠고기, 말린 전복, 귀한 굴비 등 산의 진미가 가득 실려 있었다.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코를 찌르는 기름진 음식 냄새에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그것은 잔인한 희망 고문이자 노골적인 부의 과시였다. 박 주인은 수레 앞에 거만하게 서서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재주가 좋다 하니 내 친히 시험을 해보려 한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었다. 죽 따위나 쑤는 솜씨로는 내 객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 귀한 재료들로 나를 만족시킬 만한 요리를 만들어 보거라. 만약 실패한다면 너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으니 이 집을 내놓고 떠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협박이었다. 박 주인은 낡은 차용증 하나를 흔들었다. 연화의 죽은 아비가 남긴 빈문서라고 주장했으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관아의 형방을 움직일 돈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윤이 나서서 항의하려 했으나 박 주인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그를 막아섰다. 연화는 말없이 수레에 실린 재료들을 바라보았다. 붉은 살코기와 싱싱한 생선들,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탐욕이 아닌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 재료들이 누군가의 생명이었음을, 그리고 누군가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곳까지 끌려왔음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하겠습니다. 연화의 짧은 대답에 박 주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연화가 이 엄청난 양의 재료를 다루지 못해 쩔쩔매거나 요리를 망칠 것이라 확신했다. 설사 요리를 해낸다 한들 트집을 잡아 쫓아내면 그만이었다. 박 주인은 평상에 비스듬히 누워 부채질을 시작했다. 어디 한번 솜씨를 발휘해보거라. 내 입맛은 아주 까다로우니 명심하고. 연화는 거대한 무쇠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레에 실린 재료들을 손질하여 모조리 솥 안에 넣기 시작했다. 쇠고기 1근, 전복 10마리, 굴비 2묶음. 보통의 요리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요리라기보다 차라리 거대한 소각로의 재물을 바치는 의식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르자 솥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깊은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묵직한 소리였다. 진한 육수 냄새가 진동했지만 역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든 재료의 향이 하나로 응축되며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박 주인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솥을 주시했다. 저 많은 재료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푸짐한 요리가 나올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박 주인의 표정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솥에 들어간 재료의 양으로만 따지면 솥이 넘치고도 남아야 했다. 하지만 솥 안의 내용물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수북했던 고기와 생선은 형체도 없이 녹아내려 국물과 하나가 되었고 그 국물조차 졸아들며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박 주인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 귀한 재료들을 다 어디로 빼돌린 개냐. 솥 밑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이냐.
그는 솥 뚜껑을 열어젖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솥 안에는 검붉은 액체 한 줌만이 찰랑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엄청난 양의 산의 진미가 고작 주먹만한 양으로 줄어든 것이다. 연화는 동요하지 않고 국자로 그 검붉은 액체를 떴다. 그것은 액체라기보다 젤리처럼 끈적하고 묵직해 보였다. 그녀는 작은 백자 그릇에 그것을 담아 박주인 앞에 내려놓았다. 그릇의 바닥을 겨우 채울 정도의 양이었다. 드십시오. 당신이 원하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박주인은 분노로 손을 떨었다.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이 쥐꼬리만한 것으로 누구 배를 채우라는 거야. 그는 당장이라도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릇에서 풍겨 나오는 기묘한 향기가 그를 멈칫하게 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맛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적인 향기였다. 그래, 마시나 보자. 맛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년을 요절낼 것이다. 박주인은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단숨에 그릇에 담긴 것을 퍼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입안에 들어간 순간 농축된 질감이 혀를 감쌌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박주인의 두 눈이 튀어나갈 듯 크게 떠졌다. 그것은 맛의 폭력이었다. 쇠고기의 기름진 맛, 전복의 비릿한 맛, 향신료의 자극적인 맛이 수백 배로 증폭되어 한꺼번에 혀를 강타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칠맛으로 느꼈을 그 맛들이 탐욕으로 가득 찬 박주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역겨움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목을 움켜쥐었다.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거부했다. 그것은 마치 뜨겁게 다궈진 쇳덩이를 삼키는 것과 같았다. 입안에서는 썩은 진흙맛과 쓴 담즙 맛이 뒤섞여 올라왔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고열의 맛이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의 끝없는 욕심이 만들어낸 독의 맛이었다. 박주인은 헛구역질을 하며 바닥을 뒹굴었다. 물물을 다오 박주인이 비명을 질렀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물을 가져왔지만 그는 물을 마셔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끔찍한 뒷맛에 괴로워했다. 뱃속이 뒤틀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저 아이가 내 음식에 독을 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천하의 진미가 이런 맛이 날 리가 없었다. 내년이 독을 탔어. 이건 살인 미수다. 박주인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하지만 조윤이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다. 독이라니요. 나으리가 가져오신 재료를 나으리가 보시는 앞에서 끓였을 뿐입니다. 그 맛이 쓰다면 그것은 나으리의 혀가 아니라 나으리의 삶이 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은 박주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연화의 능력은 이제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심판처럼 보였다. 박주인은 수치심과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입가에 흐른 찌꺼기를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수레에 올랐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관에 고발하여 내년을 가만두지 않겠다. 박주인은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멀어지는 수레 뒤로 먼지가 일었다. 하지만 이번 먼지 속에는 음식 냄새가 아닌 패배자의 비릿한 땀 냄새만이 섞여 있었다. 마당에 남은 것은 빈 솥과 텅 빈 그릇뿐이었다. 조유는 솥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많던 재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솥은 다시 깨끗한 무쇠의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과유불급 과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이라 했던가. 조유는 중얼거렸다. 박주인에게 필요했던 영양분은 딱 그 한 숟가락 분량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영양 과잉인 그에게 더 이상의 음식은 독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연화는 지친 기색 없이 다시 솥에 물을 부었다. 마을 사람들의 저녁 끼니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화려한 산의 진미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금 소박한 쌀 한 줌이 들어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초라한 쌀 한 줌이 아까 박 주인이 가져왔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달콤한 것임을 그날 밤 조유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박 주인의 성정으로 보아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다. 그는 돈으로 안 되면 권력을 이용할 위인이었다. 관아, 그 단어가 조윤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 고을의 형함은 미식가로 소문난 자였으나 동시에 탐욕스럽기로는 박주인 못지않은 인물이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포졸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죄인 연화는 나오라, 형암 나으리의 호출이다. 붉은 오라줄을 든 포졸들이 연화의 초가집을 포위했다. 박 주인이 기어이 관아를 움직인 것이다. 연화는 담담하게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조윤이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죄목으로 아이를 잡아가는 것이오? 포졸 대장이 비웃으며 답했다. 양민을 독살하려 하고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민심을 어지럽힌 죄다. 썩 비키지 않으면 너도 공범으로 엮어넣겠다. 조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어린아이를 덮치고 있었다. 연화는 조윤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다가 놓았다. 괜찮습니다. 선비님. 아이의 눈은 여전히 호수처럼 잔잔했다. 그녀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순순히 포졸들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오라줄이 아이의 작은 손목을 결박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연화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조윤은 주먹을 떨었다. 무력감, 붓한 자루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뼈아팠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보찜 속에서 깊이 감춰두었던 마패를 만지작거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대신 신발끈을 고쳐매고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 혼자 그 차가운 곳에 두게 할 수는 없었다. 관아의 동원 오피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비릿한 향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고을의 형암. 김대감은 호피가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는 기름진 음식으로 비대해진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다과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연신 하품만 해대고 있었다. 세상 모든 맛에 지쳐버린 권태로운 미식가의 모습이었다. 그래, 이 어린 것이 내게 독을 먹였단 말이냐? 김형암이 귀찮다는 듯 물었다. 마당에는 오라줄에 묶인 연화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 주인이 엎드려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예, 사또 저 요망한 계집이 요술을 부려 귀한 식재료를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제 배가 끊어질 듯 아팠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박 주인은 연신머리를 조아리며 연화에게 극형을 내려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형암의 시선은 박 주인이 아닌 연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박 주인의 징징거리는 소리보다 요술이라는 단어에 흥미를 느꼈다. 매일 똑같은 산의 진미에 질려 입맛을 잃은 그에게 먹는 사람에 따라 맛이 변한다는 그 죽 이야기는 지루한 일상을 깨울 흥미로운 장난감처럼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라. 형암의 낮은 목소리가 동원에 울렸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많은 죄인이 그의 앞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 고요한 눈동자는 형암에 비대해진 육신을 뚫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굶주린 자아를 바라보는 듯했다. 형암은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 네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요리할 줄 아느냐? 형암이 물었다. 박주인은 당황하여 끼어들었다. 사또, 저것은 요물입니다. 말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형암은 부채를 접어 박주인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시끄럽다, 내가 묻고 있지 않느냐. 박주인은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동원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주인의 고발장에서 형암의 호기심으로 옮겨갔다.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낼 뿐입니다. 그 맛을 달게 느끼든 쓰게 느끼든 그것은 드시는 분의 몫입니다. 당돌한 대답이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을 터였다. 형암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구나. 내 혀는 세상 모든 맛을 보았으나 아직 내 마음의 맛은 보지 못했다. 그때 동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멈추시오. 이 재판은 부당하오. 조윤이 포졸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갓은 삐뚤어지고 옷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또. 뚜렷한 물증도 없이 어린아이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독을 썼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형암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윤을 내려다보았다. 너는 또 뭐냐? 어디서 굴러먹던 선비놈이 감히 관아의 법정에 난입하다니. 조윤은 굴하지 않고 외쳤다. 박주인이 배탈이 난 것은 과식과 탐욕 때문이지. 아이의 요리 때문이 아닙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면 알 일입니다. 아이를 당장 풀어주십시오. 조윤의 논리는 정연했다. 하지만 이곳은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형암의 말이 곧 법인 세계였다. 형암은 코웃음을 쳤다. 법이라. 내 기분이 곧 법이니라. 여봐라. 저 시끄러운 놈을 당장 끌어내고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때로 달려들어 조윤을 제압했다. 조윤은 바닥에 짓눌리면서도 연화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조윤의 품속에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가 들어있었다. 당장이라도 그것을 꺼내어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 신분을 밝히면 연화는 풀려나겠지만 형암과 박주인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백성들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기다려야 했다. 조윤이 끌려나간 뒤 형암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 앞으로 걸어 내려왔다. 그는 연화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냄새를 맡았다. 아이에게서는 낡은 옷 냄새와 밥 짓는 냄새, 그리고 흙냄새가 났다. 그것은 그가 잊고 지냈던 아주 오래된, 그러나 그리운 냄새였다. 형암의 위장이 꼬르륵 소리를 냈다. 수년 만에 처음 느끼는 식욕이었다. 내 너에게 기회를 주마. 형암이 말했다. 너를 옥에 가두는 대신 내 부엌을 내어주겠다. 그곳에서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라. 만약 내 음식이 나의 이 지긋지긋한 권태를 치료하고 진정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허나 만약 실패한다면. 형암의 눈이 번뜩였다. 그때는 박주인의 말대로 너를 요물로 다스려 처형할 것이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도박이자 절대 권력자의 잔인한 유희였다. 연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형암의 뒤룩뒤룩 찐 살 속에 숨겨진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보았다. 알겠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재료는 제가 직접 고르게 해주십시오. 오냐? 좋다. 네가 원한다면 용의 간이라도 구해다 주마. 형암은 호탕하게 웃으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이 아이를 관아 안차에 부엌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 주어라. 단,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는 철저히 해라. 박주인은 닭 쫓던 개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복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연화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안채로 들어갔다. 굳게 닫힌 관아의 대문 밖에는 곤장을 맞고 쫓겨난 조윤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닫힌 문을 두드렸다. 연화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문지기의 욕설뿐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조윤의 뜨거운 분노를 식히고 거리에 남은 박주인의 술의 자국을 지워갔다. 소문은 빠르게 마을로 퍼졌다. 연화가 관에 잡혀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만견자실했다. 저녁이 되었지만 마을 어디에서도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연화의 초가집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들을 버티게 했던 것은 단순히 한 끼의 죽이 아니라 그 죽에 담겨있던 희망과 위로였음을. 관아의 안채 부엌은 연화가 살던 초가집보다 10배는 더 크고 화려했다. 각종 조리 도구가 번쩍거렸고 찬장에는 비싼 향신료와 건어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주인의 마음처럼 차갑고 삭막했다. 연화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감옥이자 동시에 싸움터였다. 형암은 사랑방으로 돌아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이 몹시 기다려졌다. 과연 저 조그만 아이가 어떤 요리를 낳을 것인가? 박주인이 맛보았다던 그 지옥 같은 맛일까? 아니면 천상의 맛일까? 그는 자신이 죄 없는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타인의 고통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양념에 불과했다. 한편 조유는 비를 맞으며 관아 담벼락에 기대앉아 있었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주먹으로 땅을 쳤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연화가 무사히 이 시련을 이겨내기를 기도하며 밤새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반드시 정의의 칼을 들어 저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을 단죄하겠노라고. 부엌에 홀로 남은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 형암에게 내놓아야 할 음식은 화려한 궁중요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피어나는, 그러나 가장 진실한 생명의 맛이어야 했다. 솥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다.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어 밥 짓는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관아의 안채 부엌은 마치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 천장에는 윤기가 흐르는 굴비 두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찬장에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 향신료 주머니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연화에게 이 모든 풍요는 시체들의 전시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금태를 두른 접시와 은수저는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차가운 금속성 광택은 아이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는 듯했다. 이곳은 생명을 살리는 부엌이 아니라 욕망을 전시하는 박물관이었다. 부엌 한 구석에는 관아의 노비들과 주방 식구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비쩍 말라 있었는데 이는 형암의 비대한 몸집과 기괴한 대조를 이루었다. 주인이 넘치도록 먹어치우는 동안
그 밑에 사람들은 찌꺼기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은 낯선 아이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며 웅성거렸다. 그때 형암의 수석 집사라 할 수 있는 이방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연화와 하인들을 훑어보았다. 형암 나으리의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 이방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건조했다. 오늘 이 아이가 만드는 음식이 나으리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즉시 이 아이를 처형함은 물론이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하인들을 노려보았다. 내어이 놈들도 아이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를 물어 일주일간 물 한 모금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으리께서 식사를 마치시기 전까지는 관아의 그 누구도 밥알 구경을 할 생각은 마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안 그래도 굶주린 하인들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곳곳에서 탄식과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방이 나가자 하인들은 일제히 연화에게 매달렸다. 아가, 제발 부탁이다. 나으리가 좋아하시는 고기 반찬을 만들어라. 기름지고 맵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주방 상궁은 연화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그들의 눈에는 연화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자신들에게 닥칠 굶주림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권력은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강자는 약자를 직접 밟는 대신 다른 약자를 이용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었다. 형암은 자신의 식탁에 오를 음식의 맛을 돋우기 위해 수십 명의 목숨을 담보로 건 긴장감을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앙상한 어깨 위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연화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하인들이 내민 최상급 쇠고기와 전복을 옆으로 밀어냈다. 이것들은 그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화의 말에 주방 상궁이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느냐? 풀죽이라도 쏘서 내갈 셈이야.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상궁은 연화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공포가 분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기름진 음식은 그분의 몸을 더 병들게 할 뿐입니다. 병든 몸은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분의 혀가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상궁은 기에 눌려 스르르 손을 놓았다. 이 작은 아이는 지금 형암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료하려 하고 있었다. 한편 관아박 담벼락 아래에는 조윤이 꼬박밤을 새우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옷이 마르면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연화의 안위가 걱정되어 일손을 놓고 달려온 것이었다. 개 중에는 주먹밥 몇 덩이를 조윤에게 건네는 안악도 있었다. 선비님, 우리 연화는 어찌 되는 겁니까? 촐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윤은 주먹밥을 씹으며 담장 너머를 응시했다. 싸우고 있을 겁니다. 저 높은 담장 안에서. 아이만의 방식으로. 조윤은 확신했다. 연화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되어 가슴이 아려올 뿐이었다. 다시 부엌안. 연화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시래기 무척 말린 것 한 뭉치와 보리쌀을 꺼냈다. 그것들은 관아의 가축에게나 주던 하찮은 재료였다. 하인들은 경악했다.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몇몇은 절망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래기를 물에 불리고 거친 보리쌀을 씻기 시작했다.
연화의 손끝에서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치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화려한 양념 대신 장독대 구석에 묵혀있던 오래된 된장 한 숟가락을 퍼왔다. 재료는 초라했지만 그녀가 그것을 다루는 태도는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정성스러웠다. 그녀는 재료 하나하나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엌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인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가 가득했지만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기름지고 역한 고기 냄새 대신 흙내음과 풀내음이 섞인 구수한 향기가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고향의 냄새이자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시절의 향수였다. 주방 상궁은 코를 킁킁거리며 솥단지 쪽으로 다가갔다. 분명 소여물로나 쓰던 시래기와 된장인데 어찌 이런 냄새가 난단 말인가. 형암의 식사를 준비하며 수많은 산의 진미를 다루어 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침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기분. 상궁은 자신도 모르게 연화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연화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불을 조절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그녀는 지금 형암의 혀를 만족시키기 위해 요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형암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는 이 부엌의 사람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을 솥 안에 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모두의 염원이 담긴 기도였다.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방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다. 시간이 다 되었다. 상을 올려라. 이방의 눈은 솥뚜껑을 뚫을 듯 번들거렸다. 하인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소박한 뚝배기에 완성된 음식을 담았다. 화려한 금그릇이 아닌 투박한 옹기 그릇이었다. 연화가 소반을 들고 일어서자 상궁이 다가와 그녀의 옷매무새를 고쳐주었다. 부디 살아남거라. 상궁의 목소리에는 처음의 적대감 대신 연민과 응원이 담겨 있었다. 연화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방을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적막한 관에 울려 퍼졌다. 사랑방의 문이 열리고 형암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잔뜩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상을 맞이했다. 그러나 소반 위에 놓인 초라한 뚝배기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엇이냐? 형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연화는 소반을 내려놓고 조용히 엎드렸다. 나으리를 위한 보리 시래기 죽입니다. 형암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이것이냐? 내가 내어준 그 귀한 재료들을 다 마다하고 개나 줘버릴 시래기 죽을 쑤어왔단 말이냐?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욕감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당장이라도 상을 엎어버리고 저 아이의 목을 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기이했다. 화를 돋우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형암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죽일 때 죽이더라도 맛이나 보고 죽이자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사실은 그 냄새가 그의 깊은 곳에 잠재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암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뚝배기로 가져갔다. 형암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다.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것은 단순히 식욕을 자극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아주 오래된 기억의 창고문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강렬한 향수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연화를 노려보았다. 감히 내 상에 이런 짐승이나 먹을 법한 것을 올리다니. 내 목숨이 2개라도 되는 개냐. 연화는 형암의 섯을 퍼런 분노 앞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나으리의 뱃속은 기름진 음식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혀를 즐겁게 할지는 모르나 병든 속을 달래지는 못합니다. 이 거친 보리와 시래기가 나으리의 막힌 속을 뚫어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원과도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해요. 뚫어준다라. 형암은 헛웃음을 쳤다. 수많은 명의들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만성 소화불량과 권태를 고작 이 풀죽 따위가 해결한다고. 그는 홧김에 숟가락을 뚝배기에 꽂아 넣었다. 당장이라도 그릇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본능이 이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암은 마지못해 죽을 한 숟가락 퍼서 입으로 가져갔다. 한 입만 먹고 뱉어버리리라. 그리고 이 건방진 계집을 당장 하옥시키리라. 그런 다짐과 함께 입안에 넣은 죽은 예상과 달리 뜨겁지 않았다. 먹기 좋게 식은 죽이 혀에 닿는 순간 거친 보리알이 입안을 굴러다녔다.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는 부드러운 타락죽과는 전혀 다른 질감이었다. 그는 무심코 턱을 움직여 보리알을 씹었다. 톡톡 터지는 알갱이 사이로 구수한 곡물의 단맛이 배어나왔다. 뒤이어 시래기의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혀를 감쌌다. 자극적인 양념 맛은 전혀 없었다. 오직 된장의 짭조름한 간과 재료 본연의 맛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밋밋하고 투박한 맛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꽉 막혀있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다. 형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몸의 반응이었다. 항상 더부룩하고 불쾌했던 뱃속이 이 한 숟가락의 죽을 방이며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2번째 숟가락을 떴다.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시래기를 듬뿍 얹어서. 입안 가득 퍼지는 흙내음은 그를 순식간에 수십 년 전의 과거로 데려갔다. 그곳은 춥고 외진 산골 마을의 작은 방이었다. 젊은 시절, 과거 급제를 위해 밤낮으로 책을 읽던 시절의 자신. 가난하여 땔감조차 넉넉지 않아 냉골 바닥에서 오들오들 떨던 그 청년 김생원. 밤늦게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놓고 빌며 끓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시래기죽이었다. 변변한 반찬 하나 없었지만 그 따뜻한 죽 한 그릇이면 얼었던 몸이 녹고 다시 책을 잡을 힘이 생겼었다. 어머니. 형암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는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는 지금의 자신보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시래기죽을 먹으며 천군의 꿈을 꾸던 그때의 자신이 훨씬 더 행복했음을 혀끝이 기억해낸 것이다. 죽은 뜨거웠지만 그의 가슴속은 오히려 서늘하게 식어갔다. 탐욕으로 달아올랐던 열기가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문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이방과 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형암이 상을 엎기는커녕 허겁지겁 개밥 같은 죽을 퍼먹고 있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심지어 형암의 눈가에는 물기마저 어린 듯 보였다. 도대체 저 죽에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인가? 하인들은 연화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형암은 그릇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보리알 하나, 시래기 줄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었다. 배가 불렀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느껴왔던 불쾌한 포만감이 아니었다. 속이 편안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 좋은 배부름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트림과 함께 뱃속에 쌓여있던 도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맛이 있더냐? 형암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인지 연화에게 묻는 것인지 모를 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앞에 자신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마련한 호화로운 잔치상들. 그것들을 먹어치울 때마다 느꼈던 공허함. 그는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었다. 양심의 가책을 음식으로 틀어막으려 했던 것이었다. 나으리께서 느끼신 그 맛이 바로 나으리가 잃어버리셨던 마음의 맛입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형암은 번쩍 눈을 떴다. 아이의 말이 폐부를 찔렀다. 그는 연화를 쏘아보려 했지만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몰골을 마주하고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움, 벼슬길에 오른 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동원 마당에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올랐다. 형암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방 안의 묵은 향 냄새를 밀어냈다. 그는 밖을 내다보았다. 담장 너머 어두운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 풍경이 오늘따라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저 어둠 속에서 수많은 과거의 김생원들이 굶주림에 떨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형암이 뒤돌아서서 물었다. 연화라 하옵니다. 연화, 영고치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는 뜻이더냐. 형암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진흙임을 깨달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었다. 형암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은 무거웠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었다. 연화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시간을 함께 견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음식이 몸에 들어가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듯 저 시간 깨달음이 마음에 스며드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함을 물러가거라. 한참 뒤 형암이 입을 열었다. 내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너는 살았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부엌의 하인들에게도 밥을 주어라. 그들도 배가 고플 것이다. 그것은 형암이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내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명령이었다. 연화가 소반을 들고 물러가자 형암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장부들을 바라보았다. 박주인과 결탁하여 조작한 세금 장부,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문서들, 그것들이 갑자기 더러운 오물처럼 보였다. 그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방금 먹은 맑은 죽이 그의 몸속을 돌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거짓된 삶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연화가 부엌으로 돌아오자 하인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가 빈 그릇을 보여주자 부엌 안은 환호성 대신 안도의 한숨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주방 상궁은 연화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연화는 상궁의 등 뒤로 보이는 솥을 가리켰다. 나으리께서 여러분도 식사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부엌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다. 비록 시래기죽뿐인 초라한 식사였지만 그 맛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다. 하인들은 서로의 그릇을 채워주며 웃고 울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솥은 비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관아 밖에는 여전히 박 주인이 독사를 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형암의 마음속 변화가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였다. 연화는 부엌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조윤의 눈빛처럼 아침 햇살이 동헌의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다. 김형암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주인과 결탁하여 작성한 이중 장부와 백성들에게서 갈취한 토지 문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들은 그에게 부와 권력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방패였으나 연화의 죽을 맛본 지금은 흉물스러운 족쇄처럼 보였다. 뱃속은 비워졌지만 마음속은 지난날의 과오들로 인해 체한 듯 답답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사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박 주인이었다. 그는 아침부터 비단 옷을 휘감고 나타나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하인들이 뇌물로 쓸 귀한 약재와 비단을 잔뜩 들고 서 있었다. 박 주인은 형암의 안색을 살피기보다 연화의 처형 소식을 듣고 싶어 안달이 난 기색이었다. 어찌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박 주인이 물었다. 그 요물 같은 계집이 끓인 독약을 드시고 탈이라도 나신 겁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장 멍석말이라도 해서 쳐 죽여야. 형암은 손을 들어 박 주인의 말을 막았다.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네, 아침 식사는 했는가? 뜬금없는 질문에 박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들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형암은 하인에게 명했다. 상을 드리라. 박 주인과 겸상을 할 것이니 두 그릇을 준비해라. 박 주인은 의아해하면서도 내심 기뻐했다. 형암이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을 신임하고 있다는 뜻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연화가 소반을 들고 들어왔다. 어제와 똑같은 투박한 옹기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박 주인은 연화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 펄쩍 뛰었다. 아니, 인연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사또. 이게 무슨 처사입니까? 형암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내 직접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불렀다. 자네도 맛을 한번 보게나. 박 주인은 혐오스러운 눈초리로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이런 개밥 같은 걸 저더러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릇에 담긴 것은 거친 보리죽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산의 진미에 길들여진 박 주인의 눈에는 쓰레기나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형암의 권유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드시게. 이것이 진미일세. 형암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천천히 죽을 입에 넣었다. 어제 느꼈던 그 맛이었다. 거칠지만 따뜻하고 쌉싸름하지만 끝맛은 달콤한 흙의 맛.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씻김굿 같은 정화의 의식이었다. 반면 박 주인은 죽을 한 입 넣자마자 표정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투에 그는 씹지도 않고 죽을 바닥에 뱉어냈다. 으악, 이게 무슨 맛이야 사또. 인연이 또 독을 탔습니다.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 주인은 입안을 헹구려는 듯 헛구역질을 해댔다. 그의 입에는 죽이 마치 썩은 구정물이나 독초를 씹은 것처럼 느껴졌다. 독이라. 형암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그릇을 비웠다.
내 입에는 이토록 구수하고 달기만 한데 자네 입에는 독으로 느껴진단 말인가? 박 주인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사또의 미각이 이상해지신 겁니다.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인연이 요술을 부려 사또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것입니다. 형암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을 하며 박 주인을 노려보았다. 박 주인, 이 죽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는가?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우리 고을의 땅에서 난 보리와 시래기일세. 땀 흘려 일한 농부들에게는 꿀맛 같은 양식이지. 자네 입에 이것이 쓰다면 그것은 자네가 흘린 땀이 아니라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기 때문일세. 박 주인은 귀를 의심했다. 항상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형암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사또, 취하셨습니까? 제가 사또를 위해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러십니까?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으름장을 놓았다. 저와 척을 지시면 사또의 앞길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한양의 고관대작들에게 줄을 댄 게 누구인지 잊으셨습니까? 잊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부끄럽구나. 형암은 책상 위에 있던 장부들을 집어 박 주인의 면전에 던졌다. 종이 뭉치가 허공에 흩날리며 박 주인의 얼굴을 때렸다. 가져가라. 더 이상 이따위 더러운 종이 조각에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 내 배가 불렀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자네가 먹인 탐욕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 박 주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주워들며 도끼 어린 눈으로 형암을 노려보았다. 후회하실 겁니다. 시골 현감 주제에 감히 나를 능멸해 내 당장 감색에 고변하여 사또의 목을 칠 것이오. 그는 연화에게도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박 주인이 쾅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나갔다. 동원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어제의 무겁고 음습한 침묵이 아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폐허가 되었지만 오히려 맑아진 하늘과 같은 침묵이었다. 형암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연화는 조용히 다가와 빈 그릇을 치웠다. 형암은 물끄러미 아이를 바라보았다. 두렵지 않으냐? 저자는 정말로 나를 파멸시킬 힘이 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된 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나으리께서는 방금 스스로 그 성을 허무셨으니 이제 튼튼한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 형암은 쓴웃음을 지었다. 튼튼한 집이라 내게 그런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거대한 몸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고맙구나. 네 죽 한 그릇이 나를 죽음에서 구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마음의 괴사로부터 말이다. 그때 관아 밖에서 백성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 주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관아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사또가 미쳤다. 요물에게 홀려 나를 내치고 국법을 어겼다. 박 주인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형암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형암은 관복을 단정히 고쳐 입었다. 어제까지 그를 짓누르던 관복의 무게가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권위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다. 그는 연화에게 말했다. 너는 부엌에 머물러라. 밖이 소란스러울 테니 나오지 마라.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다. 마당에는 박 주인이 사병들까지 동원해 시위하고 있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박 주인은 돈으로 매수한 사병들을 앞세워 관아를 접수할 기세였다.
김형암은 나와라. 내 놈의 비리를 만천에 까발려주마.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박주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선수칠 셈이었다. 형암이 대청마루의 모습을 드러내자 잠시 소란이 멈췄다. 형암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내 비록 죄가 많으나 오늘부터는 그 죄를 씻기 위해 살 것이다. 바깥놈은 들어라. 내 놈이 백성들의 고열을 빤 죄, 관할을 능멸한 죄, 그리고 무고한 아이를 모함한 죄를 물어오게 가둘 것이다. 하하하, 누가 누구를 가둔단 말이냐. 박주인이 비웃었다. 여봐라, 저 미친 형암을 끌어내려라.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대청마루로 돌진하려던 찰나였다. 관아의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낡은 갓을 쓰고 다해진 도포를 입은 선비. 조윤이었다. 조윤의 등장은 뜬금없었지만 그의 기세는 수십 명의 사병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그는 박주인과 형암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멈추시오. 조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과 같았다. 박주인은 코웃음을 쳤다. 또 너냐. 어제 곤장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놈부터 배어라. 사병들이 조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조윤은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마패,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노소의 덩어리. 그는 이것을 꺼내는 순간 이 모든 연극이 끝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형암이 자신의 힘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더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형암이 칼을 뽑아들고 뛰어내려왔다. 내 앞에서 백성을 해하려 하지 마라. 비대한 몸집의 형암이 칼을 휘두르자 사병들이 주춤했다. 비록 무예는 서툴렀으나 그 기백만은 장수 못지않았다. 형암은 조윤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선비는 물러서시오. 이것은 내가 결자해지 맺은 자가 푼다 해야 할 일이오. 조윤은 형암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탐욕에 찌들어 있던 늙은 관리가 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걸고 정의를 외치는 투사로 변모했다. 이것이야말로 연화가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다. 조윤은 품속의 마패를 꽉 쥐었다. 이제 그가 나설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드라마의 완벽한 결말을 위하여 부엌 창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는 두 손을 모았다. 마당에서 벌어지는 칼부림과 고함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보았다. 형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맑고 푸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을. 그것은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의 빛깔이었다. 박주인의 사병들이 휘두르는 칼날이 형암의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형암은 팔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한 탐관오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뒤에 있는 연화와 조윤을 지키기 위해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버티고 서 있었다. 이놈들 관할을 침범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형암의 호통에도 박주인은 비릿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죽어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박주인의 명령에 사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조윤이 형암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낡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그 속에 감춰져 있던 푸른색 관복의 자락이 언뜻 보였다. 조윤은 품속에서 꺼낸 노소의 덩어리를 높이 쳐들었다. 햇빛을 받아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가 찬란한 빛을 뿜어냈다. 암행어사 출두야. 조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동원 마당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썩어빠진 세상을 깨부수는 파열음이었다.
순간 사병들의 움직임이 얼어붙었다. 박주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마패 그가 뒷걸음질 치는 사이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시라. 역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라. 역졸들의 기세는 사나운 호랑이와 같았다. 박주인의 오합지졸 사병들은 마패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칼을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조선 팔돼서 암행어사의 권능에 맞설 수 있는 자는 없었다. 그것은 곧 왕의 현신이었기 때문이었다. 박주인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되었다. 조윤은 동원의 높은 자리에 올라 각근을 풀고 마패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까지 그를 거지 취급하던 박주인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었다. 형암 역시 피 묻은 칼을 버리고 조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관아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조인 박가는 들어라. 조윤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너는 흉년을 틈타 쌀을 매점매석하고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으며 관아의 위세를 빌려 무고한 일을 해하려 했다.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리니 만번 죽어 마땅하다. 조윤이 죄목을 하나하나 읊을 때마다 박주인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어사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형암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저 김형암이 시킨 일입니다. 박주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형암에게 뒤집어 씌우려 발악했다. 추한 모습이었다. 조윤은 혀를 찼다. 내 놈의 뱃속에 들어찬 탐욕은 죽 한 그릇으로도 씻기지 않을 만큼 썩었구나. 여봐라. 저 차를 당장 하옥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하라. 역졸들이 박주인을 질질 끌고 나갔다. 안 돼. 내 돈 내 쌀. 박주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이제 마당에는 형암만이 남았다. 형암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타직은 물론이요. 유배나 사약을 받을 수도 있는 중죄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처분을 기다렸다. 김형암. 조윤이 나직하게 불렀다. 예, 어사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형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비굴하지는 않았다. 조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형암이 연화의 죽을 먹고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 칼을 들고 불의에 맞서던 모습 또한 보았다. 법대로라면 자네 또한 박주인과 같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조윤이 말했다. 허나 자네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다. 또한 마지막 순간에 백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고 진실을 삼켰으니 기회를 주겠다. 형암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자네를 파직한다. 허나 죄인으로 다스리지는 않겠다. 대신 자네가 부정하게 축제한 모든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평생을 빈민 구제에 힘쓰며 살도록 하라. 관복을 벗고 평민이 되어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함께 나누거라. 이것이 연화가 끓여준 죽에 대한 밥값이니라. 형암은 엎드린 채 오열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죽을 수 있게 해준, 아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준 배려에 대한 감사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형암은 관모를 벗어 내려놓고 조윤에게 그리고 부엌 쪽에 서 있는 연화에게 큰 절을 올렸다.
조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서 있던 연화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자의 도취감이 아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뿐이었다. 조유는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 모든 기적은 자신의 마패가 아니라 저 작은 아이의 솥단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창고를 열어라. 조윤의 명이 떨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박주인의 쌀 창고와 관아의 곳간이 활짝 열렸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를 보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누구도 먼저 가져가겠다고 다투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연화가 보여준 적당함의 미학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스며든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쌀만 받아갔다. 욕심을 부려봤자 마음만 무거워질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연화와 형암 그리고 박주인의 결말을 보며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었다. 마을에는 오랜만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뛰어놀았다. 흉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음의 흉년은 끝났다.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을을 감싸 안았다. 밤이 깊었다. 조유는 관아의 높은 누각에 올라 달을 바라보았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정에 올리고 또 다른 부패를 찾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발길이 쉬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보낸 며칠간의 기억, 특히 그 보리 시래기죽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형암. 아니 이제는 평민이 된 김노인은 관아박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는 연화의 집을 찾아가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주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속주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연화는 다시 자신의 낡은 부엌으로 돌아왔다. 깨진 옹기그릇과 찌그러진 솥단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쌀알처럼 쏟아져 내릴 듯 반짝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고 솥에는 또다시 알맞은 양의 밥이 지어질 것임을. 조유는 짐을 챙겨 연화의 집을 찾았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연화가 마치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선비님, 이제 가시나요? 연화의 물음에 조유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세상에는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과 배부른 돼지들이 너무 많더구나. 부디 조심해서 가십시오. 연화는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조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으나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깨우쳐준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고맙다. 네 덕분에 나도 내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법을 배웠다. 조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떠났다. 그의 보찜은 가벼웠지만 발걸음은 힘찼다. 바람이 불어왔다. 훈훈한 봄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 연화가 끓이는 구수한 죽 냄새가 실려 오는 듯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씻어내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냄새였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렸다. 지난 흉년의 상처를 덮어주려는 듯 하얀 눈송이들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누렇게 말라비틀어졌던 들판은 은빛으로 빛났고 비명과 한숨이 가득했던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눈덩이처럼 굴러다녔다. 박주인의 창고에서 나온 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가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파직된 김노인은 이제 평범한 촌부가 되어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붓 대신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팼다. 처음에는 서툴러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으나 그는 그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땀 흘려 일하고 먹는 밥 한 그릇이 과거 형암 시절 먹었던 산의 진미보다 훨씬 더 값지고 맛있다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이른 아침, 김노인은 갓 지은 쌀 한 되박을 들고 연화의 집을 찾았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을 헤치고 도착한 초가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연화야, 밥 지을 쌀을 가져왔다. 김노인이 살인문을 열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궁이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늘 걸려있던 무쇠솥은 깨끗이 닦여 엎어져 있었다.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낡은 거적대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연화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떠난 것이다. 김노인은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눈 위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는 쌀자루를 내팽개치고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마을 어귀를 지나 상이슬그로 이어져 있었다. 연화야, 어디 가는 게냐, 날이 춥다. 김노인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하지만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눈밭 위로 이어지던 발자국이 그곳에서 끊겨 있었다. 벼랑도 아니고 숲도 아닌 그저 하얀 설원 한복판에서 발자국이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마치 하늘로 날아올랐거나 눈송이가 되어 흩어진 것처럼. 김노인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발이 거세지며 그나마 남아있던 발자국마저 지워가고 있었다. 가버렸구나. 김노인은 눈밭에 주저앉았다. 그는 깨달았다. 연화는 이 마을의 아이가 아니었다. 굶주림과 탐욕으로 병든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하늘이 보낸 객해이었던 것이다. 이제 마을이 배부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자 아이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또 다른 배고픈 곳을 찾아 떠난 것이리라. 시간은 흘러 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다.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변해 있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넘쳐나도 누구 하나 곡간을 크게 늘리려 하지 않았고 남는 곡식은 더 어려운 이웃 마을로 보냈다. 적당함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임을 연화가 남기고 간 죽 한 그릇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3년 뒤 조윤이 다시 마을을 찾았다. 그는 이제 암행어사가 아닌 평복 차림의 나그네였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그는 달라진 풍경에 미소 지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이들이 뛰어놀고 논밭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곧장 김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김노인은 마당 평상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조윤의 인사에 김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은 늘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평온했다. 어서 오시게. 내 자네가 올 줄 알고 막걸리를 담가두었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안주는 밭에서 갓단 오이와 된장뿐이었으나 그 맛은 일품이었다. 아이는 찾지 못했습니까? 조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찾을 필요가 없네.
그 아이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밥 짓는 영희 속에, 아이들의 웃음 속에, 그리고 자네와 나의 이 편안한 뱃속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은가. 조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기적은 일상이 되어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박 주인이 살던 거대한 기와집은 이제 마을 회관이 되어 갈 곳 없는 노인들과 고아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탐욕의 상징이 나눔의 터전으로 바뀐 것이다. 가끔 생각하네. 김 노인이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 아이가 끓여준 죽 맛을 말이네. 아무리 흉내를 내려 해도 그 맛이 나질 않아. 아마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련이나 후회 같은 찌꺼기가 남아있는 탓이겠지. 조유는 웃으며 답했다. 그 맛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한 영감님은 이미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해질 무렵 조유는 연화가 살던 초가집으로 가보았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폐가는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청소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다. 언제든 연화가 혹은 배고픈 나그네가 찾아오면 쉴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이다. 부엌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쌀독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솥뚜껑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 있었다. 조유는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가만히 눈을 감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냄새. 가난하지만 비루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부족함이 없었던 그 적당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조유는 두렵지 않았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소문을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만족을 모르는 세상에 족함지수의 씨앗을 뿌린 그 아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조유는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보찜이 너무 무겁다고 느꼈다. 그는 보찜을 풀어 여벌의 옷과 엽전 꾸러미를 부엌 한 구석에 내려놓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두 다리와 맑은 정신뿐이었다. 보찜은 가벼워졌지만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눈 덮인 산길 위로 조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의 뒤로 남겨진 발자국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길은 연화가 걸어갔던 길이자 이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옛말보다 더 깊은, 배부르지 않아도 충만한 삶의 비기가 그 눈길 위에 새겨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당신이 문득 밥 한 그릇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받거나 텅 빈 뱃속이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라. 어딘가에서 연화가 당신을 위해 작은 솥에 불을 지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